네. 인류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데 이 시체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더라. 시신에서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조시마 장로의 시체에서는 냄새가 나더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뭐 그래서 어린아이의 순수성, 죄 없음, 그리고 이제 이반 까라마조프가 거기서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 콜렉션에서 어린아이들은 아직 죄를 미처 짓지도 않았는데 뭐 걔들이 왜 고통받아야 되느냐 막 이런 것들 하고 연결해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까르마조프는 그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강의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던 작품인데요. 전직 동아일보 기자였던 어떤 선생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조시마 장로는 여름에 돌아가셨고 인류샤는 지금 한겨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1월 달인가 이렇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또 날짜를 체크하진 않았는데 러시아는 11월이면 이미 겨울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냄새가 날 수가 없다는 거죠. 썩기 전에 먼저 이제 얼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유물론적이고 실증적인 해석이었다 싶고요. 그런 식의 대조까지도 해볼 수 있도록 소설이 구성적으로 굉장히 쫀쫀하다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도스옙스키 소설에선 조금 이례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까라마조프가 구성 감각도 뛰어난 훌륭한 소설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꿈보다 해몽? 글쎄요, 워낙에 이제 소설이 좋으니까 또 반복해서 읽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보이고 저런 것도 보이고 하는 이제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인류샤의 장례식인데,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제 이 추도식을 이제 합니다. 아이를 이제 여기다가 묻고 그 바위돌 옆에서 이제 알류샤가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이제 그 장면인데, 이때 꼴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게 참 이상해요, 까라마조프 씨. 이렇게 슬픔이 있는데 갑자기 무슨 불림 같은 것이 나오다니 우리의 종교로 봐도 참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3권에 549쪽이네요. 이게 이제 소설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습니다. 500쪽 넘어가지고 3권이고, 불린은 러시아식 팬케이크, 핫케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밀가루에다가 저기 우유랑 버터 같은 거 집어넣고 얇게 붙여가지고 안에다가 뭐 고기나 뭐 같은 거 집어갖고 이렇게 말아서 먹는 건데, 우리로 치면 빈대떡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꼴리아의 이 의구심은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는 걸 겪은 적이 있으시다면은, 사람이 죽은 이 거대한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는데 어떻게 뭡니까? 우리는 저렇게 맛있는 거를 이제 먹을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막 곡을 하고 한쪽에서는 육개장이랑 막 돼지고기 수육이랑 막 그런 거를 막 갖다 주고 이걸 또 우리 또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린 꼴리아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류샤가 이 답을 줍니다. 답을 주는데, 자, 이제 말들은 그만하고 인류샤의 추도식에 가봅시다. 우리가 불린을 먹는다고 해서 당혹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태고 쪽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풍습이고 여기에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알료샤가 웃네요. 자, 그럼 갑시다. 이제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갑시다. 영원히 이렇게 평생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까라마조프 만세. 꼴리아가 다시 한번 환희에 차서 이렇게 외쳤으며 다른 소년들도 전부 또다시 그의 외침에 화답했다라고. 3권 555쪽입니다. 드디어 이제 소설 여러분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이 긴 소설의 마지막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또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는 뭐를 먹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꼴리아가 부인 의구심, 이거에 대해서 알료샤가 조금 더 멋진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이거는 태고 쪽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풍습이고 여기에 좋은 점이 있다라고 조금 썰렁하게 얘기를 해줘서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알료샤가 감내해야 했던 조시마 장로의 이른바 시체 썩는 냄새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즉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시체가 되죠. 거기서 썩는 냄새가 나는 거랑 그 사람이 성스럽고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래도 냄새가 날 수 있고 저래도 냄새가 날 수 있고, 그건 서로가 서로를 이거는 이율배반적으로 이렇게 침해하는 어떤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성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 시신에서 방향이 풍겼다고 해서 이 사람이 딱히 또 성인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스옙스키는 기본적으로 그 육체성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미트리 할 때 그 리얼리즘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의 이제 리얼리즘인 거고요. 조시마 장로의 경우에도 아주머니들이 갖다 주는 단 것을 되게 많이 먹었다. 버터도 많이 먹었다. 어쩌면 고기도 드셨을까요? 아무튼 이제 그러셨는데 그거가
그런 것이 그의 그런 식생활 어쩜 탐욕스러운 그런 식생활 습관이 조시마 장로의 성스러움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도스토옙스키가 수도원 그 생활자 중에 한 명을 더 넣습니다. 페라폰트 F인데요. 페라폰트 신부님이라고 이제 계시는데, 아, 페라폰트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신부님이 굉장히 금욕적이에요. 이 사람은 밥도 안 먹어요. 옷도 되게 허름하게 입고 있고요. 맨날 막 귀신 보고 이상하고 막 채찍질하고 저 물러가라 막 사탄이 내 눈에는 보이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또 되게 계급 의식에 쩔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조시마 장로가 죽으면은 뭐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러주겠지만 나는 뭐 아무런 이름도 없는 이런 승려니까는 뭐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지. 이런 식으로 계급적인 열등감도 내비칩니다. 근데 까라마조프가 발표되고 나서 어느 독자가 이상하다. 이 페라폰트 신부야말로 되게 그 멋지게 그려져야 되고 승려의 모범처럼 그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희화되고 뭔가 사람 바보 같고 약간 광인 같고 정신 이상자 같고 이렇게 그려졌다. 이건 왜일까 하고 이제 의구심을 드러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대목입니다. 오히려 육을 가까이 하고 현실의 삶을 가까이 하고 그 리얼리즘을 실현했던 조시마 장로야말로 성인처럼 그려지고요. 반대로 이런 육적인 온갖 요소,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속물적인 요소, 이것을 되게 멀리하고 금욕을 자처하는 것 같은 이 페라폰트는 오히려 희화된다는 거. 여기서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육체와 정신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를 엿볼 수가 있고, 악령에도 보면은 세면 야코블레비츠라고 이런 식의 이제 은둔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엄청나게 웃기게 막 그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막 찾아가는데 막 설탕을 넣어라 말아라 차를 줘라 저 사람한테는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희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종교, 기독교, 그 다음에 금욕, 이런 것들, 율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태도를 볼 수가 있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톨스토이하고는 또 전혀 다른 식의 이제 기독교를 도스토옙스키가 우리한테 이제 선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원칙과 연결해서 여기 일류샤의 장례식에서 알류샤가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슬픈 거랑 우리가 배가 고파갖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랑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는 역접도 순접도 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가까운 사람, 비교적 가까운 사람을 잃고서 장례식을 치러보면 아시겠지만 그거를 치르기 위해서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상객을 받을 수가 있고 뭐 태우든 묻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긴 그 장례식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보바리 부인에서 샤를르 보바리가 되게 이제 엠마를 사랑한 거잖아요. 자기가 마누라가 그렇게 한 줄은 모르고 되게 사랑하고 마지막에 이제 엠마를 묻는데 막 달겨 들어가지고 막 울고 막 묻지 말라는 식의 제스처도 한번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묻히자 자기도 너무 편한 거예요. 그동안 너무 고생을 해서 이 장례 절차며 이런 것 때문에 이만하면 본인도 이제 할 만한 다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뭐 이런 식의 묘사가 나옵니다. 그거를 집어넣은 작가 플로베르의 시니컬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플로베르도 1821년생이고 도스토옙스키도 1821년생입니다. 얘네들이 27세일 때 1848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여러분 씁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시대적인 흐름, 그 다음에 나라는 다르지만 언어권은 다르지만 또한 성격도 너무너무 다르고 취향도 다르지만 이 같은 시대를 살았던 지식인 작가, 소설가로서 공유했던 어떤 요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결코 이 육체의 욕망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거,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까라마조프 만세, 이거 러시아어로 우라 까라마조브 우라 만세, 그 다음에 이제 역격서 갖고 우라 까라마조브인데요. 딱 요 부분이 이제 우리를 참 많이 괴롭혀 왔습니다. 이렇게 긴 소설이 500 해서 이게 거의 1500이 넘는 적인데요. 이렇게 이제 교조적인 말로 이렇게 끝이 난다니 좀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작가의 의도가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표현된다. 어떤 의도입니까? 알료샤 그리스도, 또 그를 따르는 12명의 아이들 사도, 이게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당위? 그런 게 분명히 물론 이제 있습니다.